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라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심지어 취미활동 동아리나 군대에서도 인간과 인간이 모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또 다른 타인이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다행히도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 본 경험은 거의 없거나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운이 좋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운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었던 저는 뒤늦게서야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동서라는 존재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과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야 워낙에 많았었고, 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거든요.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지내거나 만남의 횟수를 줄이면 될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오판이었어요. 그게 제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몸소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그래도 한 식구라는 핑계로 그동안 바보같이 참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가 무색하게도 한참을 시달려도 괴롭힘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동서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통쾌한 복수를 마칠 수 있었죠. 참고만 사는 게 결코 답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막연히 지금의 제 나이쯤이 되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잘 풀려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이 되고 저와 잘 맞는 남편을 만나 착하고 귀여운 아이 한두 명쯤을 낳아서 별탈 없이 잘 키우고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거고요. 적어도 저를 괴롭히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해를 지날수록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에 따르자면 어렸을 때 저는 소위 말해서 손이 덜 가고 참 키우기 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유, 지훈이는 어쩌면 이렇게 착해요? 에이, 승민이도 착하잖아요. 걔가 착하긴 어디가 착해요. 내 아들이지만 진짜 사고 칠 때마다 길에다 내다 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훈이 반만 닮았어도 내가 소원이 없었을 텐데. 착하기만 해요. 애가 아주 똘똘하고 똑부러지기까지 하잖아요. 나도 지훈이 보면서 딸 낳고 싶었는데 하여간 올케 언니는 복 받은 줄 알아요.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잘 울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에는 하루 종일 혼자 내버려 두더라도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투정 한 번 없이 잘 놀았다더라고요. 편식도 하지 않았고 어딘가 크게 아팠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라면서 사고를 치거나 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모님 말씀을 크게 거역해 본 경험도 없었고요. 그냥 성격도 취향도 취미도 모든 것이 무난하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인생의 궤적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직을 승진을 겪으며 보통의 직장인 신분으로 무탈하게 잘 살고 있었고요. 연애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신입생 때 복학생이었던
사학과 선배와 첫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바쁘게 지내던 인생 사이사이에 몇 번의 연애를 했고 또 남들과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고요. 연애조차도 특별하다 싶을 사건이나 추억 없이 평범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의미였죠. 그러다가 29에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막연했던 제 세상보다도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아마도 남편과는 눈빛만 보더라도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라 더 그랬을 테고요. 저희는 동갑이다 보니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비슷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저희는 부부로 때로는 동지애로 뭉친 전우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관계의 성장이든 간에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서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저를 꼭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영은이는 내 얼굴이 하나도 없지 않아? 어떻게 지 엄마만 쏙 빼닮을 수가 있지? 야, 그래서 영은이가 잘생긴 줄이나 알아. 널 닮았으면 어쩔 뻔했냐? 네 인생도 구제해줘. 너 안 닮은 아들도 낳아줘. 나 같으면 재수 씨한테 매일 아침마다 큰절 올리겠다. 그건 그래. 둘째는 딸로 놓고 싶은데 말만 꺼내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둘째 낳으면 당신이 다 볼 생각이지? 나는 복직해서 애 둘이나 볼 자신 없어. 아, 알았어. 낳아주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정말이야. 남편이 자꾸 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만 제외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건 힘들었고 키우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지만 나름의 보람도 있었고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면 인생의 퍼즐이 다 맞춰진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제가 바라던 인생을 평범하게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도 이렇게 계속해서 쭉 평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30대 후반이 되던 즈음에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힘을 쏟아낸 후에 모든 기력이 소진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죠. 들을 때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그 단어가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저는 한 외국계 대기업의 마케팅팀에서 브랜드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공도 그쪽이었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무척이나 좋아했고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 이후로는 한동안 일에 미쳐서 지내다시피 했었죠. 휴직에 들어갔던 그 순간부터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순간이 너무 그리웠었거든요. 늦어서 미안. 나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전화가 너무 쌓이는 바람에 도저히 제 시간에 나올 수가 없었어. 아이고, 우리 장치훈 차장님. 회사 일을 아주 혼자 다 하시네요. 너 안 피곤해? 나는 네 체력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다. 해외 출장도 그렇게 다니면서 야근까지 하냐? 일주일 전에는 프랑스에 있다 오지 않았어? 피곤하지. 지금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너희 본다고 내가 금요일 저녁에 이 사람 많은 강남역까지 나왔잖니. 빨리들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줘. 너희 회사 복지 엄청 좋지 않아? 나 같으면 육아휴직 계속 쓰고 좀 쉬겠다.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 아니야, 나는 일할 때가 좋더라고. 너희들도 애 낳아봐라.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나아.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볼 때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과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키우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어릴 때의 저를 닮아서인지 저희 아들도 별 말썽 없이 잘 크는 편이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육아와 출근을 동시에 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육아를 잘 돕는 편이었고 저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자존감이 생기도 돌고 생기는 타입이라 출근을 하는 편이 훨씬 낫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대개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결국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지와 의욕이 남다르게 불타오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죠. 남들보다 그 상한선이 조금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불행히도 저는 그걸 모르고 일을 할 때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무조건 기한 안에 완벽하게 끝내놔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어요. 때문에 숱하게 밤샘 작업을 하기도 하고 몇 시간 자지 않고 또 다음날 회사에서 출근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다 특히나 저를 갉아먹었던 것은 한 달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몇 번씩이나 되는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회사인데다 제가 맡은 직무가 직무이다 보니 비행기를 탈 일이 잦았습니다. 예정이 없던 프로젝트도 출장도 제가 자원해서 도맡았죠. 미래의 체력과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것이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그 힘듦을 뒤에 따라오는 성과들로 보상받았다 여기고는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서 일한 덕택에 프로젝트는 하는 것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남들보다 그리고 연차보다 빠른 승진이었고요. 저는 어느 순간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텼어요.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저에게 주어진 일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팀에 있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역시 저의 업무가 되었고요. 문득 이상을 느낀 건 정말 평범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부터 캐리어를 끌고 해외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장 팀장님, 출장 취소하고 지금 바로 다시 회사로 들어오셔야겠는데요.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여기 문제가 생겨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팀장님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행해왔던 장기 프로젝트에 갑자기 급하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돌아가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럼 출장은 어쩌지? 이것도 급한 건인데. 이 생각부터 났고요. 출장을 갔다 돌아와서 주말은 쉬려고 했었는데 오늘 출장권을 연기해버리면 주말에 출장을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벌써 주말 없이 쉰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아 타는데 너무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걷잡을 수가 없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문제가 생긴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내내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는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터져나왔고 업무 연락이 올 때면 짜증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쉽게 들지 못했고 주말에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은 늘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 했고 나중에는 매사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별일 아닌 일에도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서 울음이 터지는 일도 많았고요. 그쯤 되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회사를 좀 쉬는 게 어때? 너무 힘들어 보여. 회사를 어떻게 쉬어? 지금도 바빠서 주말까지 나가고 있는데. 봐봐, 지금도 울고 있잖아. 아무래도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나 보다. 몰랐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 아래에서 뭔가 울컥 복받쳐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남편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소리내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착잡한 얼굴로 말없이 저를 토닥이며 위로했고요. 그때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남들이 말하던 그 번아웃이 왔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었죠.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간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 바쁜 시기에 팀장이 그렇게 오래 연차를 쓰다니.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정말 퇴사를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연차를 내고 난 이튿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는 그저 집에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싶으면 낮잠을 잤어요. TV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웃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회사로 다시 뛰어들 생각을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나가지 않는 동안 업무는 또 얼마나 많이 쌓이고 엉망이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다녔다가는 마음의 병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회사로 돌아가 그동안 밀려있던 일을 모두 처리하고 또 맡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자마자 마침내 퇴사를 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잘했다고 쉬고 싶은 만큼 쉬라고 하더라고요. 일하느라 병이 난 와이프보다는 집에서 놀면서 밝게 웃는 와이프가 좋다면서요. 말이라도 고마웠죠. 그때부터 저의 백수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늘 집에 있으니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와도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고 남편과의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참 적응이 되지 않고 낯설었지만 그 생활도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저희 집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저의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딱 4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서는 해외 유학파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뭐랄까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이 동서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서의 그런 면모가 저와는 잘 맞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좋게 보자면 자신감 있고 당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나쁘게 보자면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는 모습이었죠. 재수 씨, 이번에 회사에서 진급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어머, 감사해요, 아주버님. 벌써 소식이 거기까지 들어갔나 보네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결혼 준비하고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회사 일도 하려면 힘들었겠어요. 정신없기는 했는데 저는 원래 일하면서 활력이 붙는 타입이라서요. 게다가 아무리 바빠도 회사 일은 회사 일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일로 회사 업무에 지장 주는 거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회사에서 엄청 좋아할 인재겠네요. 다른 사람들이 재수 씨를 보고 좀 배워야 할 텐데요. 거기다 동서는 자기 자랑이 좀 심한 타입이었어요. 저도 외국계 회사를 다녀서 동료들 중에 외국인들이 많았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특유의 화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걸 저쪽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소위 나댄다라고 말할 법한 행동을 저기서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서의 자기 자랑은 조금 지나친 편이기는 했습니다. 사람 좋은 저희 남편은 동서의 대답에 속으로 웃음을 참으면서도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고는 했고요. 자칭 워커홀릭이라는 동서는
일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편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동서의 회사는 제가 일했던 전 직장과 같은 직종이었습니다. 전공까지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동서는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이 업계가 트렌드 변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고 또 변화 속도가 빨라서 방심할 수가 없어요. 업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항상 공부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건 필수 중에 필수고요. 아, 그래요? 일하면서 공부하시려면 그것도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네, 솔직히 조금 피곤한 일이기는 해요. 그래도 다들 프로니까. 이 정도 관리는 기본이죠. 아,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는 제가 제일 진급이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서인지 솔직히 더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동서의 자기 자랑과 회사 이야기는 끝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관심도 없는 동선의 회사 이야기와 업계 동향, 심지어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까지 장시간 설명을 빙자한 자랑을 들어야만 했죠. 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여자든 남자든 사회에 나갈 나이가 되면 인생에 남는 것은 커리어뿐이다. 나는 대충 일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대충 일한다는 말은 인생을 대충 산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 등등. 자세히 듣고 있자면 어디 커리어 설계 집단이나 공익 광고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서와 같은 업계에서 같은 직무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되면 더 피곤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피곤한데 앞으로 더 큰 분란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서를 만나게 된 이후 저는 깊은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예전에 일하던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싶은 반성이었어요. 설마 저 정도로 진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죠. 역시 사람은 처지가 뒤바뀌어 봐야 한다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거울이구나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동서가 시집 온 지도 거진 1년 가까이 다 되어가서 이제 본인 자랑도 할 만큼 했을 테니 부디 이쯤에서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의 바람과 달리 피곤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본인의 사상을 저에게까지도 주입시키려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언제부터 노셨어요? 언제부터 놀았냐고? 네. 원래 회사에 다니셨다면서요. 언제부터 집에 계셨냐고요. 언제부터 노셨냐니.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유학하다 보니 아무래도 말이 좀 서툴러서 그런가 싶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1년 다 되어가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 세상에 1년이 다 되어간다고요? 형님, 복직할 생각 없으세요? 공백기를 그렇게 길게 가지면 커리어에 좋지 않을 텐데. 제가 1년 가까이를 쉬었다는 말을 듣고 동서는 아주 기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요.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커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 돌아갈지 말지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당장은 아닐 것 같아. 아니, 대체 왜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글쎄, 나도 처음에 일을 관두기 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이 생활도 적응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들이랑 보낼 시간이 많아진 것도 좋은 것 같고. 맙소사,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놀아요. 이제는 여자도 일해야 해요.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집에서 놀기 시작하면 딱 나태해진다니까요? 왜 대학생들도 학기 중에는 전혀 안 그러던 애들이
방학만 되면 늘어져서 늦잠 자고 놀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동서의 대답은 딱 제가 예상했던 반응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전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이해를 하려는 노력도 할 생각이 없었고요. 어차피 대화는 합의를 이룰 수가 없을 텐데 여기서 제가 더 대꾸했다가는 피곤하게 말만 길어질 뿐이었죠. 저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그저 간단하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일이 힘들어서 관뒀다는 원론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동서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형님.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안 힘드냐고. 사람들 100이면 100.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할걸요? 우리 형님 진짜 세상을 너무 순진하고 쉽게만 사셨나 보다. 저더러 순진하고 쉽게만 살았다니. 밤샘 프로젝트 후에 링거 한 통 맞고 다시 해외 출장을 다니고는 했던 저였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이 말을 들었다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끝까지 겉으로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순진한 형님인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는 척했죠. 그래야 그나마 이야기가 빨리 끝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번아웃이 와서 일을 관두고 집에서 일종의 요양을 하고 있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사로운 시비가 전부 다 부질없고 피곤하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심신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고요. 그 뒤로도 동서는 틈만 나면 저에게 조언을 빙자한 충고와 설교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엄연히 제가 나이도 경력도 훨씬 더 많은 선배였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에만 있는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변해갔죠. 동서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놀고 있는 제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술모 인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들 중에는 맞는 말도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늘어지고 나태해지게 된다는 바로 그 말이었죠.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던 처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로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생활도 익숙해지고 나니 작게 우울증마저 찾아올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생활에 아직 제대로 된 적응을 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와 함께 있어도 늘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었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왔던 번아웃과는 다른 느낌의 무기력함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게 어때? 아르바이트? 갑자기?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다 오라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지금 당신 너무 활기가 없어 보여서 그래. 그러게. 너무 답답하기만 하네. 당신도 그렇게 느껴? 당연하지. 딱 봐도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스트레스 받게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말고 그냥 소일거리로 쉽게 놀면서 할 만한 일로 찾아봐. 짧게 한두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알았지? 알았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날부로 아르바이트로 할 만한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구직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동네 아르바이트 어플에도 들어가 봤고요. 길을 걷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살펴보기도 했죠. 그 공고들을 보고 나서야 저는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아르바이트들은 거진 다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최저시급이나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만을 주는 게 전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받던 월급을 시급으로 나누면 얼마였을지와 비교해보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일거리는 많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공고의 대부분은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었는데 거의 경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라 가르치면서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당장 실전에 투입해서 쓸 수 있을 손빠른 경력자를 원하는데 분초를 다투며 일을 하는 것 같았죠. 하긴 저희 집 앞 사거리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만 보더라도 사람이 몰리는 오전과 점심시간대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드나드는 손님이 많았거든요. 누가 봐도 초보의 40이 된 애엄마를 쓸 리가 없었죠. 그 밖에는 장기로 일할 사람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원래 다들 장기로 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단기로 말을 바꾼다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양심이 찔렸고요. 일할 곳을 열심히 뒤지고 또 뒤지다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때 두어 시간만 잠깐 하는 일이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초보도 괜찮다고 했고요. 다행히도 요리는 제가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에 꼭 한 끼는 직접 해먹을 정도로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장기 해외 출장을 다닐 때는 요리가 가능한 숙소를 빌려서 음식을 해먹기도 했고요. 게다가 애엄마를 환영하는 일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오라는 날짜에 맞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막상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보니 뒤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은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근무 시간은 짧았지만 엄청난 인원의 식사를 담당해야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초보라 배식과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하는 걸 봐서 조리보조는 천천히 맡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내어준 위생모와 앞치마, 장갑을 끼고 열심히 배식을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곁눈질해서 더 달라는 사람, 많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배분하는 요령도 배웠고요. 처음이라 조금 정신없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른 잡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모처럼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조금 나아졌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형님! 동서! 식판을 들고 배식 받으려는 줄에 서 있다가 저를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어이없게도 저희 동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동선의 회사였던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대체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 나 아르바이트 하러 나왔어. 오늘부터 여기가 동선의 회사였어? 세상에. 동서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딱 벌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자 눈치를 살피더니 일단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가더라고요. 배식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었던지라 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내내 이쪽을 힐끔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동서는 초조한 얼굴로 자리를 뜨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요. 이곳에서 저를 본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동선의 회사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이 있어도 굳이 이곳으로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멀리서 당장 뛰어올 것처럼 저 들썩거리는 엉덩이만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었죠. 벌써부터 피곤해지겠다 싶은 생각에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회사 중에 왜 여기서 마주치게 된 건지.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 좀 잠깐 봐요.
식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자 동서는 저에게 달려와 쏙닥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엉겹결에 동서가 이끄는 대로 손목을 붙잡힌 채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뇨? 지금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모르니까 묻지. 왜 그래? 도대체 왜 하필 여기서 일하세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 여기가 동선의 회사인 줄은 전혀 몰랐어. 그냥 공고가 떠서 지원한 거야. 동선의 회사인 줄 알았으면 붙었어도 오지 않았을 거고. 지금 저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 믿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게 동서가 지금 이렇게 화낼 일이야? 저는 벙찐 얼굴로 동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다시 팔짱을 낀 채로 저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저희 회사라면 말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지금 그 꼴, 기가 막혀. 그 꼴이라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니 근무복으로 입은 거지. 내 꼴이 어디가 어때서? 누가 봐도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잖아요. 그러자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동서를 째려보듯 돌아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다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 따가운 시선에 동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한층 낮춘 목소리로 재차 말을 했습니다. 쪽팔려서 진짜. 제 큰 동서라는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라도 해봐요. 그것도 저희 부서 사람들이 보면 전 어떡하라고요. 제 체면은 생각도 안 하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버를 하면서 저를 무슨 조선시대 천민이라도 보듯이 날뛰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저 개념 없는 말본세에 열이 확 받았죠. 아니, 관둘 생각 전혀 없는데? 나 아르바이트 기간 다 채워서 수당까지 다 받아낼 거야. 나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 동서가 관두든가. 진짜 이럴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때는 반쯤은 오기였었죠. 동서가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먼저 아르바이트를 관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괘씸해서라도 관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서는 다른 사람들만 없었으면 당장이라도 발작을 할 것처럼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저를 보며 한참을 씩씩대던 동서는 뭔가를 결심이나 한 듯 허리에 손을 짚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라고요. 네, 뭐 알겠어요. 집구석에서 놀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으실 텐데 식당 일이라도 하셔야겠죠. 제가 하마터면 남의 밥줄을 끊을 뻔했네요. 어디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할게. 대신 절대로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도 남들 앞에서 아줌마라고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설마 기분 나쁘지는 않으시죠, 아줌마? 동서의 말투는 빈정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꼬고 있더라고요.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그리고 그게 나름의 효과는 있었는지 제 기분도 조금씩 상하고 있었고요. 동서고 뭐고 오늘 이걸 확 엎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장지훈 팀장? 그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주방 안쪽까지 들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동서와 저는 동시에 그쪽을 돌아봤죠. 윤 대표님? 맞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더라고. 그나저나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마침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사실을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제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안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뒤에 서 있는 다른 직원들 몇몇까지도 함께요. 아,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마침 윤 대표님 회사였네요. 오늘부터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전 직장 관뒀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거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잘 지내셨죠? 대표님과 저의 인연은 3년 전 함께 진행했던 해외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책임자를 맡았던 프로젝트는 유례 없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대표님이 저를 인상 깊게 보셨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가끔씩 연락을 해오시고는 했었죠. 본인 회사로 들어오겠다면 정말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하시면서요. 아직도 제 얼굴을 기억하신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저 역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기에 얼떨떨한 순간이었어요. 대표님은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뒤쪽의 직원분들께 저를 소개하셨어요. 제가 너무 데려오고 싶었던 인재인데 여기서 다 만나게 되네요. 장지훈 팀장이라고 아주 말도 못하게 능력이 출중한 친구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과찬은 무슨... 그나저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제안은 유효하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요. 내 번호 아직도 저장되어 있죠? 모르면 우리 비서한테 연락하고. 알고 보니 자주는 아니어도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종종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일부러 사람들이 다 빠진 시간쯤 내려오셨다가 저를 마주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짧았던 만남이 끝난 후 옆을 돌아보니 그때쯤 동서는 거의 기절할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대표님이 제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부터 저런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대표님이랑... 궁금하면 대표님한테 가서 여쭤봐. 아무튼 동서 말은 알겠으니까 이만 가봐. 나도 여기 마무리해야 해. 이게 대체... 저는 그때까지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동서를 지나쳐 설거지를 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방 안쪽까지 더 쫓아올 생각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바로 대표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남편에게도요.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굳이 동서의 말이 아니더라도 오늘 출근을 해서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를 열받게 했던 동서의 말과 태도가 제 결정에 쐐기를 박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년을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 싶기도 했어요. 더 늦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무리일 것 같았고요. 이튿날 바로 회사로 나가 대표님과 다른 인사부서 담당자들과 짧은 면접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봉 협상과 함께 제가 원하는 몇 가지 요구 조건도 말씀드렸고요. 다행히도 모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직은 결정되었죠. 자, 이쪽은 브랜드 마케팅 팀의 새로 팀장으로 오게 된 분입니다. 천천히 인사들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어느 팀으로 가게 되건 간에 저희 팀에 동서를 넣어달라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마침 최근에 부서 개편을 했고 인사이동 예정이었던 동서 내 팀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잡음 없이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본 동서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가시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 마냥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서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모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던 동서는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때에야 황급히 제 뒤를 따라 달려나왔어요. 형님! 잠깐만요, 형님!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이게 대체? 그날 대표님 말씀 못 들었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하시길래 바로 연락드려서 면접 보고 들어오게 된 거지. 마침 팀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동서는 아직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실을 믿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저를 붙들고 있는 동서의 손을 털어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라니. 호칭 조심하는 게 좋겠어. 회사에서는 공사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뒤로 저의 소심한 복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요즘은 매일 동서가 제 눈치를 살피는 걸 보는 게 제 출근길의 소소한 낙이라면 낙이겠네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이직을 하게 되지 싶습니다. 제가 아니라 동서가요. 아, 얼마 전에는 도련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동서가 시킨 거겠죠?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저 웃기만 했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만 봐줄까라고 물었더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명절이 기대가 되네요. 적어도 이제 제 앞에서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